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진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IBS의 유정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과실비율 100대 0 인정될까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남편, 연인에서 범죄자로 때리는 남편 처벌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8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운전학원 강사들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강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에는 서울 지역 한 운전 강사가 주행용 차량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일부터는 이러한 성범죄자의 운전학원 취업이 전면 제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강사가 운전주행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4년간 동안이나 많은 촬영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사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지가 벌써 3년 전 일이거든요. 네. 이제서야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소 좀 늦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법에서도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든지 또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강사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명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그런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공연 음란죄라든지 음악 제작 같은 성풍소에 관한 경미한 성범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를 폭넓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사로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 그럼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규제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미한 성범죄까지 다 취업 제한하게 되면 너무 이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냐라는 입법자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강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고 또 2년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3, 4년 정도의 취업 제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된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경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서 경비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이제 이런 강사들에게서도 제한이 좀 성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안전 교육 강사가 될 수 없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20세 미만의 사람 같은 경우라든지 또 초보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강사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뭐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삭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범죄 이런 쪽으로 좀 법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받고 또 강사 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법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네. 국민들의 어떤 범죄 이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더 마련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요즘 여름 보양식 찾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보신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시행된 일명 개고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개 식용과 관련해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죠. 네. 예,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뭐 음식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문화의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개 식용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플란다스 개 같은 이제 소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것처럼 강아지는 뭐 우리 사람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충성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가축들에 비해서 이게 도축 시설들이 너무 미비해서 위상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찬반 논란이 있었고 어떤 이제 금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개 식용에 대해서는 좀 종식하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려견을 키우던 가구가 1,000만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네. 더 반발심이 좀 거셌던 것 같은데 개정안에 따라 개 식용이 완전히 불법화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개 식용 관련 업계 반발도 거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방향 자체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또 도축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요. 또 식용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3년간 유예 기간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이제 개 사육 농장이라든지 또 식품 유통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이제 행위를 위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제들은 있는데 이제 지원책은 또 어떻게 되느냐고 궁금하실 텐데 네. 이제 지원 자체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시책을 수립해서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한다든지 전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원책이 바로바로 나오면 좋은데 지금 그런 보완책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월 달쯤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 식용 업체, 식용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크다. 그래서 개 한 마리당 40만 원씩 해서 한 5년간 200만 원을 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폐업하고 전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잇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유예 기간을 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내가 개고기 먹던 사람이 못 먹는다라고 하면은 좀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런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궁금한 점이 그럼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 건지 이 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좀 되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법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축을 하거나 또 이제 사육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먹는 것 자체는 좀 처벌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개가 유통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공급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법의 취지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사한 가해를 먹는다든지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까지 고려해서 법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입법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금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만 2,633명, 이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만 총 1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된 보험 사기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14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보험 사기 방지법 특별법, 변호사님 관련 내용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일을 입증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법에서는 입증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가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법관에게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가 교묘하게 좀 서로 짜고 친다든지 또 어떤 허위의 증거를 낸 경우에는 입증하기 많이 어렵고, 특히나 이제 의료인이 개입하는 경우에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제 의료인들이 진단서를 작성해서 준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그 명예나 또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다른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또 보험금을 인정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인이 개입한다 그러면 또 더욱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좀 막기 위해서 보험사기 특별법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법이나 규모에 기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강화되면서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는데요.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서 보험금을 자기가 취득하거나 또 아니면 또 자기 아닌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게 되고요. 보험사기 행위를 하면서 또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그런 경우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또 뭐 보험사기 하면서 어떻게 뭐 남한테 뭐 광고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모집 행위를 하고 또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범죄자들을 모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좀 진행해 보니까요. 네. 미용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데 다한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한증 수술까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허위 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실제적으로는 미용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제 다한증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수술을 해가지고 좀 뭐 옆구리를 좀 짠다든지 하는 것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인들이 기입하다 보니까 많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죠. 그렇게까지도 하는군요. 예, 실제로는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네. 아주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병원을 알선해주는 그런 브로커라든지 또 병원에서 권유하는 이제 코디라든지 병원 직원들 이런 분들도 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입증의 어려움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특별법 개정은 2016년 제정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험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처벌 강화 조항에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법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강화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처벌이 세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이 기본적으로 강해야 되겠지만 또 법 집행 단계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처벌돼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인의 진단서가 있고 또 상당 부분 어떤 사고를 전제로 해서 보험금이 청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있을 법한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판사들이 판단할 때도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있고요. 어려움이 많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범죄로 본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사고나 어떤 질병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처벌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뭐 법 집행 단계에서의 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법이 강화된 만큼 집행도 좀 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보험 사기죄라고 하나요? 그 사기죄를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도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보험 사기라는 것들이 좀 점조직처럼 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를 일단 모집을 해야 예,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입소문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내서 이런 병원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면은 다른 시술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광고를 통해서 직원들이 권유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환자를 모집하는 행위라든지 또 권유하는 사람, 또 의사의 개입 이런 것들이 점조직처럼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한 일체가 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꼭 이런 내용만 있는 건 또 아니고요. 뭐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친구끼리 이런 거죠. 뭐 야, 우리 좀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경미하게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눕게 되죠. 그러면은 뭐 병원에서 가는 순간 뭐 2, 3주는 기본 나오니까 뭐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렇게 하는 그런 꾀병을 부리는 걸로 인해서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둘 다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처벌 대상이잖아요. 걸리면. 그럼요. 다 처음이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선의성, 이 우연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냐면은 보험이라는 것을 드는 것은 뭐 우리 MC님께서도 예상하는 것처럼 내가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내 지출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의 선의성이라든지 또 우연히 발생이 된 사고를 계기로 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다 고의적인 행위, 어떤 계획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히나 보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가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뜯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보험금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거죠.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새로 가입하는 입장에서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나쁜 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법기관의 행정적인 소모 또 이제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어떤 팀들을 꾸려가지고 보험 사고를 막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들 자체가 모든 게 다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손해가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사고가 나고 이게 지금 웬만하게 처리가 안 돼서 네. 과실 비율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교통사고가 일어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 상담자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금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옆에서 갑자기 차량에 끼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입장차가 있으신 거죠? 네, 처음에는 뭐 상대방 측에서 뭐 왼쪽 뭐 체크를 못했다, 뭐 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네. 나오셨는데 또 이제 다음날 되니까 또 갑자기 인정을 못하겠다, 100대 0을.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보험사에서도 지금 상대방에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계속 뭐 기다리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보를 했거든요.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유정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유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는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유리한 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선생님은 이제 직진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이게 차선을 거의 두 차선을 거의 변경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충돌이 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유리한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맞는데, 이제 네.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이 좀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모르시니까 제가 과실 비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네. 과실 비율이라는 게 어떤 이제 손해배상에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내 책임이 100이냐 아니면 상대방 책임이 100이냐 50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과실이 30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 상대방의 과실이 또 있다라고 하면 30% 정도 감액해서 70%만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과실이 나한테도 있고 또 상대방한테도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5대5나 6대4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답답한 부분들이 텐데 내가 네. 상대방이 100이고 내가 0이면 과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일단 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영상으로도 좀 잘 확인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차에서 그 깜빡이를 좀 켜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이? 그 영상을 보니까 저는 깜빡이가 안 보였거든요. 그 블랙박스로 돌려보니까 깜빡이가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예, 혹시 저도 영상상에는 근데 안 켜진 것으로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제 사고 당시 워낙 경황이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보면 네. 그 좌회전 신호를 넣고 들어 차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변경을 그려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이나 방향 지시기로 자기가 행위를 할 때까지는 꼭 이런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이 지금 두 개 차로를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선생님이 또 상대방의 잘못을 좀 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00대 0의 과실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근데 뭐 네. 유튜브 같은 거 요새 많이 찾아보니까 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 뭐 9대1도 나오는 사례도 있고 뭐 8대2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과실 비율이라는 게 100대 0이 잘 인정이 되지는 않기는 해요. 네. 네. 이제
1%라도 아니면 10%라도 뭔가 좀 서로 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직진하실 때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딱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어 운전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선생님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어 운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럴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직진 차선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내가 잘 쓰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내 과실도 10% 20%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0% 20%는 잡힐 수도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선생같이 이게 직진하고 있는데 선행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과실을 잡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직진 차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제가 이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생님 케이스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을 제가 볼 때는 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차선을 바꿀 때도 한 차선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차선 바꾸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통 흐름에 따라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맞죠. 네, 지금 근데 급격하게 확 들어오면서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 선생님이 어떤 방어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틈도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뭐 앞에서 들어오면 제가 뭐 방어운전 리스크해서 뭐 이해를 하겠는데 옆에서 뭐 확인도 안 하고 뭐 박아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뭐 선생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일반론적인 경우에는 뭐 한 30% 이내에서 과실을 잡을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의 특수한 사정상은 그렇게 과실을 잡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너무 부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100대 0도 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100대 0이라는 게 진짜로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다든지 하는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긴 한데, 이런 네. 경우에도 선생님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한 10% 정도 저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도 선생님한테는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금 어떻게 뭐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예. 또 한 가지 또 고민하는 게 있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네. 이제 뭐 제가 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분심위를 가면 뭐 안 좋다. 바로 뭐 소송을 가라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그 부분 이제 어떤 게 좀 더 유리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예. 예. 일단 뭐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아무나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 2인이 참석해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또 각계 분야의 좀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그것이 뭐 꼭 가는 게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소송 실익적인 측면을 더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 사건을 봤을 때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은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법원에 인지송달력을 해서 재판 비용도 좀 지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자동차 수리비랑 물론 뭐 선생님이 좀 인사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제가 볼 때는 한 200, 300 정도 선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선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소송으로 했을 때 비용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비용을 변호사 선임비나 이런 인지송달료를 지출했지만 그걸 다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내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더 손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뭐 보험 처리가 되니까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되고 그런 소송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교통사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걸 다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라라고 하지 않고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 속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뭘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제도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다 개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또 다른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 뭐가 이렇게 막 명쾌하게 풀리진 않지만 뭐 제 과실이 뭐 잡힌다면 뭐 방어운전 미숙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실이 거의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대5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너무 억울한 사건이죠, 이거는. 제가 네, 볼 때는 뭐 한 9대10 이 정도만 잡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좀 적극적으로 제가 선생님이었다 하더라도 100대 0을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고 조금 또 답답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알긴 하겠는데, 저는 뭐 선생님 편이 서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선생님이 정말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현재 맞벌이로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먼저 해서 남편보다는 소득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이 외아들이라 8개월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요. 이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와 간섭을 하셨고 남편과 나눠하던 가사 분담도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제 탓이라고 무조건 호통을 치시고 물건을 사는 데까지 간섭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남편입니다. 중간에서 조율하기는커녕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며 저를 비난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화살도 저희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 집에서 왕따가 된 저는 더 이상 두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고부 갈등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예,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찾아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남편이 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갈등을 더 키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 결국은 이혼까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부 갈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법상에는 이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제 이혼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네. 혼인 관계가 이제 파탄됐다든지 더욱더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 정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판례상으로는 이제 고부 갈등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도 그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부부 사이가 아주 관계가 악화되어서 뭐 별거를 하게 됐다든지 또 남편이 그런 중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힘든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는 그런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봐주고 있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결국 또 뭐 부부싸움도 칼로 물개비기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간에 화합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까지는 이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좀 혼인관계가 좀 파탄될 정도로 극심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고부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재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그런 이혼에 대해서 뭐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꼭 시어머니, 며느리 뭐 이런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폭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전형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남편이 돌아가시고도 이제 남편이 죽고도 그 시어머니 모시면서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억하심정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뭐 내 아들 잡아먹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며느리한테 부셨군요. 그렇죠. 며느리한테 네. 막 폭언을 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도 아무래도 이제 뭐 시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제 참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그런 선이 이제 생기니까 결국 그렇죠. 참지 힘들어서 이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한 책임은 뭐 며느리가 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도 부당하다고 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내가 소득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기여도라는 것이 내가 재산을 형성할 때 어떻든 남자와 여자가 재산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합쳤을 때 내가 얼마나 더 기여를 했느냐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내분이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기여를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다 소득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남편분이 아내분이 그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내조를 막 했다든지 이랬다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또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그런 혼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따라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좀 소득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여도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네. 저런 고부 갈등으로 인한 소송 전에 주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고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거를 매일매일 뭐 이렇게 내가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은 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내가 속으로 삭히거나 서로 뭐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거를 묵혀두고 뭔가 좀 소송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단 부부 말이죠. 갈등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항상 법에서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증인이 있다든지 또는 뭐 제일 가까운 가족 중에서 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아이가 봤다든지 물론 아이를 꼭 소송으로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가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아이이기 때문에 또 아이의 증언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그 가족들의 증언을 좀 참고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해왔던 만남이라 완전히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았는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그녀를 기다리다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보증금과 월세를 전 여자친구가 내긴 했지만 저는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함께 살아왔던 곳인데 마음이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요즘 동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요. 이번 사연과 같은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실제 이런 류의 상담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거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분쟁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 썼던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앞서 뭐 또 상담했던 것처럼 뭐 재산 분할의 문제 같이 동거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상담해 주신 분과 같이 내가
네 명이로 임차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나눠야 되느냐. 왜냐면은 또 둘이 동거하는 가운데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 합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분쟁 소지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뭐 실제로 제가 딱 이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을 최근에 또 사건을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제 결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다투다가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신 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집에 나갔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들어와서 좀 같이 잘 살아야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여자분이 주거침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서로 잘 협의도 되고 또 결별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잘 수사기관에 어필이 돼서 무혐의를 받기는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거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하고 동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 사실혼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서로 사는 거고 동거는 그냥 단순히 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같이 그냥 잠만 자는 뭐 이런 관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혼인의 의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양가 부모들 허락하에 같이 산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주거침입. 이 상담자가 법적으로 저지른 실수를 살펴보자면 일단 스토킹을 의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뭐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이런 것이 네. 전형적인 스토킹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집에 들어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된다 그러면 뭐 스토킹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럼 스토킹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뭐 스토킹으로 쟁점화된다 그러면은 이게 일회적이냐 반복적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어떤 괴롭힘 행위를 해야만이 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회적인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이 제가 볼 때는 뭐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스토킹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무단 주거 침입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여자분 쪽에서 내셨다고 하는데요. 단 생활비는 상담자분이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단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예, 생활비를 누가 댔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네. 예,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누가 이 집을 관리하고 여기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활비를 줬다고 해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개의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차를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소가 오히려 될 수 있고 이 임차를 관계를 뭐 서로 돈을 주고 같이 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좀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주거권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이런 출입 관리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걸 좀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단 침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설명드렸던 것의 연장이긴 한데 네. 내가 같이 동거하는 기관에서는 서로 출입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내가 허락받고 들어가고 서로 동거하는 관계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거하는 과정에서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두 당사자 사이에 그런 주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이 어떤 정도 결별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별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남남이란 말인데 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주거침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제 결별한 게 아니었다.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어서 일회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한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남편과는 대학원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현재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연애 중에는 사소한 말다툼은 했지만 크게 싸운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폭력성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여행 때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밀쳐서 저는 허리가 삐끗하고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남편은 실수라고 말을 했고 처음이기에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며 폭언과 함께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에도 맞았는데요. 아이는 지금 돌이라 눈치도 생기기 시작했고 말문도 트였는데 이제는 아이 앞에서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처벌하고 이혼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가정폭력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텐데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죠. 네. 저도 최근에 뭐 뉴스를 봤는데 그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니까 한 14만 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엄청나네요. 2023년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뜻 제가 생각나는 건데 그 가정폭력의 이제 피해자 중에 한 80% 정도가 여성분이고 또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보면 이제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우자의 부정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합의이혼보다는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가정폭력 증거를 수집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음 파일을 갖고 오셔가지고 나 이렇게 맞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증거가 될 것이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내가 맞았다라고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상처 사진을 좀 잘 체증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 같은 것들을 챙겨 놓으시는 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도 이혼이지만 남편이 폭행을 했으니까 상담자께서 형사 고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폭력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예, 경찰에다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고소를 했을 때 당연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조사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 같은 것들을 더 첨부하시는 것이 강한 처벌을 위해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좀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정에 휘둘릴 필요 없이 좀 강한 입증 활동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의사에게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서도 혹시 남편에게 폭행 당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 상담자분과 아이가 정말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을까요? 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게 요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접근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온전히 차단돼서 퇴거하는 그런 명령도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폭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뭐 저희 변호사 도움 받으셔서라도 신청하시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안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한 번 폭력을 행사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한 번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한 번이 쉽지 또 두 번, 세 번은 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경찰에 꼭 신고라든지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또 뭐 임시 보호 시설 같은 데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남편을 내쫓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거지에서 남편분이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게 하는데 뭐 그런 처분을 받으신 분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내가 짐도 못 갖고 가겠다. 나 어디서 살으려는 거냐 이렇게 뭐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본인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받는 거니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재범을 하지 않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스스로와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정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